그 당시에 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정됐던 영어 문법의 기본 어휘들, 그것이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여전히 일본에서 지도되고 있는 영어 학습법, 영어 교육법이 책으로 나왔을 때 그 문법 용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거침없이 여과 없이 무조건 다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영어의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온갖 일본의 영어 문법 용어들이 한국에 그대로 직수입돼서 그대로 재사용되고 있는, 그대로 채용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요즘은 제 나름으로 다 바꿔가고 있죠. 부정사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의미의 전달이 안 되니 미정사로 하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결합되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다른 재료, 언어 재료인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뀐다. 그러니까 투 부정사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미정사라면 아직은 품사가 미정인 상태였다가, 동사에서 미정인 상태였다가 그게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뀐다. 그래서 부정사보다는 미정사가 올바른 용어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소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번역어의 성립 제2탄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껏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영어 원작 중에 명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독서 모임, 영어 독서의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분골쇄신하다 보니까 번역에 관해서도 아니면 원작의 이해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번역어의 성립은 논점이 그런 거죠. 일본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에도 막부가 1603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1600년부터 1867년까지 근 270년 정도가 막부 시대가 지속되다가 메이지 유신이 대략 1854년 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또 일본 세력들이 구한국을 호시탐탐 접수하려고 눈독을 들이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서양 문물을 일본에 차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번역어들이 등장을 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단어들을 놓고서 이제 분석을 이제 저자가 해 내려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society에 대응되는 사회라는 개념, individual에 대응되는 개인이라는 개념, 아니면 자연, nature에 대응되는 자연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설정해 나가는데 저는 당연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정됐던 영어 문법의 기본 어휘들, 그것이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여전히 일본에서 지도되고 있는 영어 학습법, 영어 교육법이 책으로 나왔을 때 그 문법 용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거침없이 여과 없이 무조건 다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영어의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온갖 일본의 영어 문법 용어들이 한국에 그대로 직수입돼서 그대로 재사용되고 있는, 그대로 채용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요즘은 제 나름으로 다 바꿔가고 있죠. 부정사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의미의 전달이 안 되니 미정사로 하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결합되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다른 재료, 언어 재료인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뀐다. 그러니까 투 부정사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미정사라면 아직은 품사가 미정인 상태였다가, 동사에서 미정인 상태였다가 그게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뀐다. 그래서 부정사보다는 미정사가 올바른 용어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동사라는 애매한 개념보다는 동사에 준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변신동사, 동사가 변신한 친구들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제가 막 보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동사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거는 주어, 수어, 계거 이 문장만 얘기하는 거고, 주어, 수어, 보어 이 구조로 갈 때는 그 수어는 비동사 계열의 상사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러한 상태 문장에서는 상사, 수어 중에서 상사, 비동사 계열요. 그다음에 일반 동사 쪽만 동사라고 해서 이걸 뭉뚱그려서는 동상사로 하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애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얼마나 그 문법 용어의 번역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읽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독서의 힘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고종석의 감염된 언어라는 이 책 속에서 저는 난학이라는 개념을 알았거든요. 네덜란드가 중심이 된 서양 학문, 화란의 선진 학문을 일본어로 옮기려 무던히 애를 쓰던 일본의 학자들 군단을 난학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난학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구에는 존재하는 어휘와 개념들이 아직 그러한 개화된 사회로, 문명화된 근대화된 사회로 진행되지 않았던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 이 개념들을 차용하고 도입하려고 할 때 애쓰던 그런 이제 몸부림, 열정이 바탕이 된 몸부림, 연구, 이런 거겠죠. 그랬을 때 서양 사회에 존재하던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시민들의 모임이라 하는 그 사회,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애쓰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이 무슨 회, 동아리 이런 개념의 회, 그러한 회가 있고, 그러한 모임들의 결사체라고 결사의 사자와 같은 의미의 조직, 이런 게 이제 모여서 시민사회 조직, 시민들의 조직의 모임. 그러니까 회사는 모인 조직들, 뭔가가 모인 조직들이 회사라면 그러한 조직들의 모임은 사회다. 사가 조직, 회가 모임. 그래서 조직들의 모임, 그게 총괄적으로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만들어내서 보편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형성이 됐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서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의 개화된 사회에 서양 문물을 채용하면서 부족했던 어휘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분이 일본의 난학자들이 형성해 놓은 개념들이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그러니까 거듭 주장하지만 나와바리, 와루바시, 벤또, 스메끼리 막 이런 일상 용어들 충분히 대체 가능한 잡 일본어 말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일본어식 어휘들은 우리에게 그 개념이 없고, 지금 새로 만들어 쓰기에는 너무 그 개념이 기성화돼 있고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건 그대로 쓰되, 현실적으로 직관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용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 부정사가 아니라 미정사다, 동사가 아니라 동상사다, 준동사가 아니라 변신동사다, 목적어가 아니라 계거다, 이렇게 뭔가 탈바꿈시키는, 재정립하는, 그야말로 리디파인하는, 재정의하는 그러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지혜를 더 높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계양의 책부자 지혜서원은 부자 되고 지혜로운 현대인이 되는 것을 독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